그 시간을 맞춰야 된다라는 감독관님이 계속 이렇게 짓누르니까 손님이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오래되어 왔던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 엔터테인먼트 불독 시작하겠습니다. 윤동현입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이 역주행으로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에 부딪히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이후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환경, 노동 실태에 관한 이야기가 화두에 올랐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두고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제대학교 법학과 박은정 교수, MBC 경남 이재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플랫폼 노동자 관련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이 비대면, 비접촉 소비 성향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이제 플랫폼 노동자 수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떤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지 사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직접 만나서 제가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언급해줬는데 교수님, 노동자 앞에 플랫폼 붙어 있으니까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플랫폼 노동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을 일컫는 말이고 네. 대표적으로 대리운전기사, 퀵기사, 배달, 운전기사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기차를 타기 위해서 승강장에서 기차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기차를 기다리는 것처럼 일감을 받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플랫폼에서 기다린다라는 의미로 플랫폼 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플랫폼 노동자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이분들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플랫폼 노동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4년에서 5년 정도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고 예. 그 이전에는 공유 경제라는 단어, 그 이전에는 특수 고용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해서 지금까지도 그 용어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배달이나 대리나 퀵 같은 노동은 플랫폼 노동이라는 단어가 있기 전부터 이미 있어 왔던 노동이고 다만 이것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디지털 산업이 발전을 하고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노동들이 증가를 하고 그래서 플랫폼 노동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이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예. 전체적으로 현재 플랫폼 노동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제한적이고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은 2019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몇 가지 기준을 정해 플랫폼 노동자 실태 규모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네. 당시 조사했던 자료에 따르면 47만 명에서 54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 명과 암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노동 환경 궁금한데요.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로 말할 수 있는 분들이죠. 배달기사랑 대리기사분들인데요. 네. 제가 직접 이 두 분을 만나서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도로 위의 무법자라는 그런 오명을 쓴 이 배달기사분들인데요. 이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제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전 11시 무렵 배달기사 한혜옥 씨가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손님들의 점심 배달 주문이 이어지기 때문인데 첫 배달을 무사히 마친 한 씨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이번엔 가까운 샌드위치 가게로 자리를 옮깁니다. 바삐 인근 상가 사무실로 향한 한 씨.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도 아까워 계단으로 올라가기 일쑤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대학의 조교 사무실. 급히 뛰어다니느라 손님에게 줘야 할 거스름돈을 챙기지 못해 발을 동동 구릅니다. 죄송한데 혹시 제가 7,000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동전이나 아니면 이체라도 잠시 반짝 주문이 몰리는 점심시간. 이번엔 46층 고층 아파트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배달을 완료하고 다음 배달을 이어가야 하는데 목적지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만 5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표준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을 넘기게 되면
일단 상점에서 전화가 오죠. 무슨 일이 있으시냐는 등에 사실상 재촉을 의미하는 거겠죠. 배달 시간을 맞추기 위해 아찔한 질주를 이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맞춰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계속 이렇게 짓누르니까 상황을 그렇게 도와주지는 않고 순간적으로 욕심을 내는 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날 오전 7시에 출근한 한 씨는 출근한 지 6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첫 끼니를 해결합니다. 메뉴는 삼각김밥 2개가 전부. 배달 기사에게 시간은 곧 수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식사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먹고 조금 여유 있을 적에는 가까운 식당 가서 좀 저렴한 메뉴로 이렇게 때우기는 합니다만은 너무 바쁠 때는 이것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건당 3,000원 안팎의 배달비를 받는 한 씨는 이날 하루 13시간 동안 모두 45건의 배달을 수행해 15만 1,450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유류값에다 건당 10%의 수수료를 빼고 나면 한 씨의 손에 들어가는 돈은 10만 원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는 확실히 손님이 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늘어난 게 2배 정도 늘었다고 생각하면 그걸 이해를 하기 위해 몰려드는 기사님의 숫자는 4배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으로 크게 연결은 되지 않았다라는 게 올해 최저시급은 8,590원. 만약 한 씨가 일한 시간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면 11만 원이 넘습니다. 하루 종일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며 뛰어다녔던 한 씨. 결국 최저임금도 못 받은 셈이 됐습니다.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많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 업무 시간 그리고 표준 시간이라는 강박관념이 있었고요. 잠재적인 안전 위협까지 곁들여졌을 때 이 결과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도 되지 않았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사도 뜨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배달 기사분들이 연봉 1억 원을 받는 시대가 왔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억을 받을 정도면 노동시대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1억 원을 받는 이 배달 기사가 있는지 제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온 건지 한번 살펴보니까 주말 기준이었고요. 주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달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천 할증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또 특정 업체에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더 많은 수수료를 받다 보니까 하루 이제 수입으로 따지면 연봉 1억 원까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하루 기준했을 때. 그렇죠. 네. 말씀대로 교수님도 이 실제 1억 연봉에 관련된 기사나 내용 충분히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 배달 수수료 58만 원. 총 64건을 배달을 해서 58만 원을 버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 건당 9천 원 이상을 받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단순 계산해서 주 5일 근무를 한다, 그걸 1년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1년에 1억 5천 정도를 버실 수가 있어서 1억 연봉 달성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가능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하루의 높은 배달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1년간 벌 수 있는 총소득이다라고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래도 배달 시간 제한 문제도 또 이렇게 또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유명 업체들을 중심으로는 20분 배달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빠른 배달을 지금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제 20분 배달이라는 게 음식을 조리하고 준비하는 시간과 그 음식이 완료된 이후에 이제 소비자에게, 손님에게 직접 가져다 주는 시간까지가 포함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너무 짧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은 좀 20분 배달이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교통사고도 많이 좀 일어나는 편인데 제가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인데요. 그때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23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이제 전체 사고 사망자의 숫자와 비교를 해보니까 약 11%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전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13.7%나 급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배달기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밤낮이 바뀐 대리기사의 노동 현장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창원의 한 번화가. 올해로 8년차 대리운전 기사인 김용석 씨는
호출을 받기 위해 저녁이면 하염없이 휴대폰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에다 회식 모임이 줄면서 손님을 만나기 쉽지 않은 상황. 평상시에도 보면 30분 넘게 기다린 경우들 많아요. 그럼 이렇게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네, 손님이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던 찰나 노심초사 기다리던 호출이 떴습니다. 찍혔다. 이거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출발지는 여기서 한 4, 5분 정도 거리인데 네. 손님하고 전화 통화하고 이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바로 전화를 걸어 손님이 있는 곳을 확인한 김 씨는 급히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400m 거리를 뛰어가 만난 첫 손님. 창원 상남동에서 도계동까지 동승한 일행이 중간에 먼저 내리고 최종 목적지에서 2만 원을 받았습니다. 짧게 감사 인사를 나눈 김 씨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번화가로 향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번에는 운 좋게 20여 분 만에 호출을 받았습니다. 걸어서 이동할 수 없는 거리여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합니다. 대중교통 있는 시간에는 버스로 이동하기도 하고 그게 끝나면 뭐 도보로 아니면 자전거로 이동합니다. 이날 김 씨의 퇴근 시간은 다음 날 새벽 3시. 7건의 호출을 받아 13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3,000원에서 4,000원 가량의 호출당 수수료를 빼면 10만 원 남짓. 여기에 프로그램 사용료 2,500원을 비롯해 합차비와 보험료까지 떼고 나면 밤을 꼬박 새고도 실제 수입은 10만 원이 채 되질 않습니다. 대리기사들의 근무 여건은 어떨까? 이곳저곳을 떠돌다 보니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여기다 간혹 취객들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가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고객이 취객이다 보니까 그 감정에 취해가지고 막 말도 함부로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 감정들이 들면 좀 모멸감도 좀 느껴보려죠. 사정이 이런데도 대리기사의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이른바 대리운전법은 지난 2003년 이후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불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먼저 살펴봤던 배달 기사의 예시는 코로나19 이후로 일감은 늘었습니다. 이 수요는 늘었는데 대리기사 입장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외식이나 회식이 없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들었는데요. 그리고 비교적 야간 근무도 많았고요. 하지만 배달과 대리, 이 기사 동일하게 모두 일했던 만큼 실제 수입은 환경 대비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코로나 이후로 이제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예. 하지만 이제 이 대리기사들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높은 수수료가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진주 지역의 대리운전 요금이 15년 만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리운전 기사들의 그 노동 조건이라는 처우도 개선이 돼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렇죠. 알고 보니까 이 대리운전 기사들이 업체에 내야 하는 수수료도 같이 올려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대리기사분들의 이런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리운전 기사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기자회견을 열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수수료율이 높나 한번 살펴봤더니 진주 지역 대리운전 업체 수수료가 38%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이게 서울만 하더라도 수수료를 20%로 좀 제한을 두고 있고요. 제가 창원이라든지 김해 이쪽 사례를 보더라도 30%가 넘는 데는 없었거든요. 예. 이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리운전 관련법 이 발의가 2003년부터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20대 국회까지 총 10차례가 발의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관련법 제정이 무산되고 있고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인데 교수님 어떤 이유로 보세요? 아무래도 가장 주된 원인은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해관계의 충돌은 보통은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운전 노동자들 간의 충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단지 그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법의 내용에 따라서 대리운전 업체들 간의 문제 또 대리운전 노동자들 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발의되었던 대리운전 법에서는 대리운전 업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등록 제도를 취해서 수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 준수 사항들을 규정을 해서 대리운전 업체에게 적지 않은 규제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현재 사실상 자유롭게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운영할
대리운전 업체 희망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제약 조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한 이해관계 충돌의 벽이 있었고 그걸 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리운전법 불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경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방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제가 들었던 이 노동자의 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인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배제되어 왔던 노동자라고 말합니다. 이미 30년 전에도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라이더들이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노동 정책은커녕 실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노동자인데 노동자로 보지 않기 위해서 자꾸 좀 안 좋은 걸로 노동자들을 자꾸 가르는 것 같아요. 배제되어 왔던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사실은 뭐 정부나 지자체나 제대로 된 실태 조사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부장의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확실한 거는 노동자인데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는 노동법이 존재하는데 그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제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노동법의 보호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제가 이 취재를 좀 준비를 하면서 주제로 좀 타이틀을 뽑아봤던 거는 플랫폼 노동자의 눈물이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사실 제가 이 두 분을 취재하면서 이분들의 눈물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사실 그분들이 흘리는 땀이 이 플랫폼 노동자의 눈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이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좀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좀 정책 관계자들이 좀 이분들의 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눈물을 좀 정책에 좀 반영시킬 수 있는 그렇게 연결될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입니다. 이 스스로 노동자인데요. 이 노동자임에도 배제된 노동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픔을 저희가 선뜻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대리운전 기사를 저희가 짚어보고 있었는데 처우 개선 문제는 오랫동안 진행이 돼 왔다 짚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이 경남도 차원에서 실태 조사는 이뤄진 게 없었을까 하는 궁금증도 발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함께 영상 보시고 그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서야 경상남도는 뒤늦게 플랫폼 노동자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마저도 노동계에서 실태 조사 없는 대책 마련은 의미가 없다며 2년 넘도록 문제 제기했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런 경남과는 달리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지원 사업 자문을 위한 운영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움직임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남으로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디게 비춰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도에서 이제 뭐 자체적으로 뭐 이제 보험료 지급 일부 보조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이 나가지 않을까. 연구진들이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는 올해 말까지 플랫폼 노동자 실태 조사와 함께 정책 방향 수립을 완료한 다음에서야 근로안전 확보 방안과 보험료 지원 같은 구체적인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니까 그래도 늦었지만 정말 늦었지만 경남에서 조금씩 개선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던데요. 플랫폼 노동자들의 실태 조사는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습니다. 이 플랫폼 노동자 실태 조사는 경상남도 노동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5개년 계획 수립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대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례 제정이 또 수반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올해 말까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뭔가 좀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스스로 배제된 노동자라고 일컫는 이분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올해 말에 정말 길게 그렇죠.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대책을 제시할 때 너무 늦었지만 더욱더 철저히 꼼꼼하게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해해 볼 수 있는 핵심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배달 노동자들 가운데서 산재보험에 가입된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산재 발생률이 뭐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은 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산재 발생률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산재 가입률이 이렇게 낮을까 하는 주요한 원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산재보험 가입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두 번째는
적용 제외 신청 제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라는 문제가 전속성 요건의 문제,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적용 제외 신청 제도는 현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배달 노동자들이 절반씩 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인데 그러한 절반씩 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에서 보험료 부담을 꺼려서 발생하는 문제이고요. 이러한 전속성 요건의 문제와 적용 제외 신청 제도의 문제를 조금 완화하고 개선해서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사회협약이 지난 9월 1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배달업종 분과위원회에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제도 개선을 좀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그 제도적인 개선이 좀 빨리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예. 물론 이런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서 이런 제도들을 내놓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가 이제 법제화되고 뭔가 정책적으로 나가려면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도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처우 개선이라고 하면 이제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하자면 이분들의 월급, 임금 이걸 어떻게 높여줄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부나 경상남도 같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플랫폼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업체에 어찌 보면 의식이 변해야 되고 그렇죠. 책임도 일정 필요하다라는 말씀 될 텐데 이 수수료가 문제였잖아요. 아까도 맞습니다. 진주가 제일 높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서 공공 배달 앱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 배달 수수료를 최소화한 공공 배달 앱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배달 노동자 분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많이 언급됐던 부분이 공공 배달 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가장 좀 손쉽게 이렇게 대책 마련으로 제시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 높은 수수료 때문에 이제 임금이 낮게 책정됐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여러 지자체들이 공공 배달 앱을 만들겠다고 나섰는데요.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이 공공 배달 앱 개발이 완료가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경남의 상황은 어떤가 제가 살펴봤더니 창원시 그리고 양산, 진주 뭐 등에서 이 공공 배달 앱을 만들겠다고 사실 상반기에 보도 자료까지 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공공 배달 앱을 쓰고 있으신 경남 도민들은 없으실 거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냐 봤더니 이게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공공 배달 앱을 운영을 하려면 지금 있는 민간 배달 어플처럼 뭔가 계속 이런 프로모션 혜택을 줘야지 이제 소비자들이 더 찾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계속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효율성을 따졌을 때 이게 정말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어떻게 보면 이 공공 배달 앱 개발 부분이 보류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 배달 앱 부분과 함께 또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동 노동자 쉼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창원에서는 지난해 12월에 경남에선 처음으로 이 이동 노동자 쉼터가 창원 상남동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요? 예. 이동 노동자 쉼터와 관련해서는 이게 단지 그 이동 노동자들에게 쉴 곳을 제공한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이동 노동자들이 쉼터에 모여서 서로 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쉼터를 이용해서 이동 노동자들에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 사회복지 혜택 같은 것들을 알리고 교육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서울 지역의 몇몇 이동 쉼터에서는 서울시가 이동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들이 있는데 그 복지 혜택들을 알리고 또 교육하는 그런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현실을 봤을 때 지금 개선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굉장히 늦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해 봤을 때도 분명 늦은 부분이 있고 지금이라도 중요하게 챙겨야 할 대목인데요. 앞으로 경남도의 정책이 끝까지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 저희 탐사 엔터테인먼트 불독이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플랫폼 노동자 역시 같은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 시기가 하루빨리 다가오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